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어준이 근대 5종 종목에서 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올림픽 메달을 안긴 전훈태 선수와의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근대 5종 경기는 중학교 운동회 같은 느낌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과 선수를 폄훼하는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공영방송에서 짓거린 것인데, 근데 5종 경기가 중학교 운동회 같은 느낌이라면 김어준 너는 동물원의 오랑우탄 같은 느낌입니다. 아울러 전 세계의 오랑우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오랑우탄은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새끼와의 유대관계가 뛰어난 마음 따뜻해지는 동물인데, 김어준 따위와 비교해서 본의 아니게 폄훼하게 됐습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박원순 성추행 사건 유출 당시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지도위원을 맡으면서도 국회에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성연합 측은 박원순 성추행 피소 당시 박원순 미투 건으로 회의가 잡혔다는 취지로 남인순 의원에게 전달했고, 이 과정을 통해 박원순 피소 사실이 박원순 측에 유출된 바 있습니다. 국회에 신고도 안 하고 또 다른 일을 맡고 박원순이 고소당한 일도 알려지게 하고, 이것도 모자라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르고, 여기에 더해 최근엔 한미연합훈련 연기 공동성명에도 참여하고 정말 가지가지하고 있는 남인순입니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비난을 지난 연이틀 내내 이어갔습니다. 뒤뚱뒤뚱거리며 잘 걷지도 못하는 북한 똥땡이 여동생 김여정에 이어 김영철 통일전선부장도 엄청난 안보 위기를 경고하며 도발 가능성까지 시사했고, 남부통신선 연락에도 이틀째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문재인의 표정이 어떨지 직접 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밥맛은 뚝 떨어지겠지만 상심이 얼마나 클지 궁금합니다.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이 이준석 대표를 겨냥해 대선 후보들의 군기반장 노릇을 자처한다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대표가 연일 당대표의 역할과 책무를 망각한 채 당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어도 자제해왔으나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선 전국의 당대표는 대선 무대에서 당내 후보들이 각자의 소신과 철학, 정책과 비전을 마음껏 국민들께 선보일 수 있도록 훌륭한 무대를 만들어주고 공정한 심판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충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지금 이준석 대표는 자신이 출연자인 양 본인 존재감을 높이는 데 혈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조선일보의 김명일 기자가 국민의 삶은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지나라는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말이 문제가 있다는 듯이 보도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명일 조선일보 기자는 국민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부정하시는 분이 과감하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신 것이 그저 의아스러울 뿐이라고 한 하태경 나부랭이의 페이스북 글을 기사에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 자신의 삶은 본인의 책임이고 내 스스로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얼마나 노력할 것인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가 가져야 한다는 게 최재형 후보의 뜻인데, 기자가 무조건 말실수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한다면 그 말인즉슨 북한처럼 식량을 배급해주고 국민들을 통제하겠다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된다며, 해당 기사를 쓴 김명일 기자와 뜻도 모르고 반박한 하태경을 동시에 비난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오전 7시에 7가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탑 7,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자올림픽 배구팀의 귀국 기자회견장에서 김연경 선수에게 무리한 질문을 한 유해자 대한배구협회 홍보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지속되고 있죠. 유 부위원장은 문재인이 여자 배구 선수들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며 격려한 사실을 꺼내들면서 이에 대한 김연경 선수의 답변을 원했고, 이에 김연경 선수는 원론적 수준에서 감사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 유 부위원장은 대통령께 대한 감사를 재차 요구했고, 김연경 선수는 당황스러워하며 방금 했는데 또 해야 하는가라며 멈칫한 뒤에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러자 이를 지켜본 네티즌들의 비난이 폭주했는데요. 북한 선수들이 소감을 말할 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얘기를 빼놓지 않는 것처럼 여기가 무슨 북한이냐, 지금이 무슨 왕조시대냐라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이처럼 다른 정권들과 달리 이 정권은 문재인을 거의 신격화해왔습니다.
또한 문재인에 대한 비판에 대해선 도가 지나칠 정도로 방어벽을 치곤 했었는데요. 문재인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뿌린 한 청년을 모욕죄로 고발하는 유례없는 일이 발생했고, 정권에 대한 분풀이로 신발을 던진 북한 인권단체 대표에게는 법원이 별건으로 모욕죄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현안에는 철저히 침묵하면서 문재인 개인에 대한 공격이 있을 때면 득달같이 달려들어 방어벽을 치곤 했었는데요. 북한처럼 지도자를 신격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는 절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죠. 이런 가운데 SNS에서 탈원전과 북한 인권 등 문재인 정권 정책을 비판했다가 파면된 한민호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이 정부를 상대로 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전 국장은 2017년 문체부 노조가 서기관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바람직해 닮고 싶은 관리자로 꼽힌 바 있고, 그런 능력이 인정돼 미디어 정책관 등 요직을 역임해 왔는데요. 전임자가 손대지 않고 미뤄둔 숙제를 잘 풀어 해결사라는 얘기도 돌았고, 한 신문은 그를 두고 너무 열정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순탄했던 한민호 국장의 공직 생활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건 문재인 정권 출범 후였는데요. 문재인 정권 출범 후 도종환 장관이 취임하게 되면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 좌천성 발령이 났고, 이후 파면 처분을 받아 공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밝힌 파면 사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부가 밝힌 파면 사유는 다름 아닌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었습니다. 파면 사유만 놓고 보면 한 국장이 맨날 지각과 결근을 하며 성실하지 못했고, 룸사롱 같은 곳에서 접대를 받으며 품위를 지키지 못했다, 이렇게 연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한 국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득주도 성장 등 문정부 정책에 반하는 기사를 공유하거나 의견을 개진한 게 그 원인이었습니다. 한 전 국장은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에 동학농민혁명을 소재로 한 죽창가 유튜브 영상을 게재하자 나는 친일파다, 지금은 친일이 애국이다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당정청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무리한 반일몰이를 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인데요. 이후로도 국익과 동맹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동맹을 소홀히 하면 나라가 망한다, 70여 년 전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의 100분의 1만이라도 지금 북한 여성들이 겪고 있는 참혹한 인권 유린에 대해 귀 기울여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납득이 가시는지요? 이렇게 억울하게 파면을 당한 한 국장은 지난해 3월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1년 반 끝에 결국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한 전 국장은 소회를 묻는 언론의 질문에 국고횡령이나 징역형 정도를 받아야 파면감인데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처분이었다라며 힘없는 공무원이 문재인 대통령 잘하라고 페이스북에서 모기 소리만하게 독려한 것인데 사필 규정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의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 말도 안 되는 코로나 독재를 내년 대선 때까지 하려는 모양인데 우리 국민들이 작지만 제 판결을 거울 삼아 각자의 자리에서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문재인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뿌렸다가 모욕죄로 고발을 당한 한 청년의 이야기, 정권에 대한 분풀이로 신발을 던졌다가 옥고를 치른 한 시민단체 대표 이야기, 그리고 조금 전 전해드린 한민호 국장이 겪었던 고초를 지켜보면서 저는 여러분께 단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문재인 독재 공화국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을 취재하면서 경찰을 사칭한 MBC 취재진이 MBC로부터 징계를 받았는데 그 징계 수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MBC는 지난 9일 경찰 사칭 취재로 형사처벌 위기에 봉착한 기자와 PD에게 각각 정직 6개월과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앞서 MBC는 형사처벌 대상조차 되지 않았던 직원 19명을 무더기로 해고했습니다. 그들은 회사에서 아예 쫓아내놓고 경찰을 사칭해 형사처벌 대상에 오른 취재진은 고작 반년만 쉬어라 라고 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정치 편향적인 공영방송 MBC가 직원들의 징계 수위도 정치 편향적으로 내리는 모양새입니다. MBC 노동조합은 지난 10일 배포한 성명에서 야권 대선 후보 주변을 취재하면서 경찰을 사칭해 큰 사회적 무리를 빚었던 기자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그동안 MBC가 비민주노총 직원들에게 가했던 중징계 수준과 비교할 때 현저하게 균형을 잃었다며 최승호 전 MBC 사장이 대선 후보의 반론을 미흡하게 보도했다는 이유와 뉴스 프로그램에 걸그룹 연습생을 출연시켰다는 이유 등으로 직원 19명을 해고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MBC 노조는 이번 경찰 사칭 기자는 스스로 범법 사실을 인정했고 앞으로 수사기관에서 적용 법률을 정하는 문제만 남았는데도 사내 징계가 정직에 그쳤다며 그렇다면 형사처벌 대상도 아니었던 직원들의 해고는 이에 맞춰 취소하는 것이 옳다. 그것이 평등하고 공정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MBC가 경찰 사칭 직원을 정직으로 징계하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모든 해고 직원들도 복직시켜 그 이하로 징계해야 한다며 그것이 MBC의 화합과 미래를 위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노조는 형사처벌을 앞둔 기자에게 해고가 아닌 정직 처분이 내려진 건 해당 기자가 사내에서 막강한 배경, 소위 말해 대단한 백을 가진 자이고 또 MBC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외부 전문가랍시고 MBC 시청자위원을 포함시킨 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MBC 노조는 민노총의 MBC 경영권 장악에 기여한 경찰 사칭 기자는 MBC 안에서 높은 신분이기 때문에 감히 인사위원회가 어쩌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는데 그 예상대로 결정이 내려졌다며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조직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 라고 개탄했습니다. 이어 박성재 사장이 MBC 시청자위원을 진상조사위원회에 포함시킨 건 역시 진상규명 의지를 의심케 하는 일이었다며 박성재 사장이 정말 공정한 진상조사를 원한다면 MBC에 비판적 조언을 해온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했어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MBC 양은경 기자와 소모 기자는 지난달 7일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김건희 씨 박사 논문 지도 교수의 과거 주소지를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주소지 앞에 세워진 차량 주인과 통화하면서 자신들이 파주경찰서 경찰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러면서 차량 주인에게 김 씨 지도 교수의 거주지 등을 캐물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한 윤석열 대선 캠프는 지난달 10일 양 기자 등 MBC 취재진 2명과 책임자 1명을 공무원 자격 사칭, 강요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맡아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공부에 그리 소질이 없어 보이는 자녀를 어거지로 명문대에 보내고 의사로 만들고자 했던 정경심 씨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증거와 증언이 존재하는데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재판부는 괘씸죄까지 적용할 것이다 라고 제가 그렇게 충고를 했건만 정경심 아주머니께서는 끝내 반성하는 모습을 콩알 만큼도 보이지 않았고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하는 시간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1심과 같은 징역형을 항소심에서 받자 정경심의 표정은 한동안 굳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재판을 직접 보진 못해서 정확히 어떤 표정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응가를 씹은 듯한 표정이었을 듯합니다. 검찰 수사부터 1심과 2심까지 계속해서 전부 무죄 전략을 고수했던 정경심이었는데 정경심에게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인 저로선 아주 쌤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1심에서 내려졌던 벌금과 추징금의 액수는 대폭 깎였습니다. 펀드 관련 혐의와 증거 관련 범죄도 1심의 판단을 일부 뒤집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2부는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1,061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펀드 비리 혐의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면서 1심에 비해 벌금과 추징금이 깎인 것입니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에 대한 판단을 2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와 달리한 것인데 3년 전의 정경심 행적을 따져보겠습니다. 정경심은 2018년 1월 초 남편의 오촌 조카인 조범동으로부터 호재성 정보를 듣습니다. 조범동이 실질적인 경영주였던 2차 전지업체 WFM이 군산에 공장을 구입해 2018년 2월부터 가동에 들어갈 것이라는 귀가 쫑긋해지는 솔깃한 정보였던 것입니다. 정경심은 이 소식을 듣고 동생을 통해 장내에서 WFM 주식 16,772주를 삽니다. 그렇다면 일반 사람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서 주식 거래를 한 게 되겠죠. 이 장내 매수 부분은 1, 2심 모두 정경심의 유죄가 인정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장외에서 WFM의 실물 주권 12만 주를 매수한 것에 대한 판단은 1심과 2심의 결론이 달랐습니다. 1심은 12만 주 중 2만 주에 대해서는 무죄로, 10만 주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2심은 12만 주 매수 전체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이 무죄로 본 이유는 주식을 거래한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이 1심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1심은 WFM 주식을 갖고 있던 우모 씨가 군산공장 가동에 대한 소식을 잘 알지 못한 채 정경심에게 주식을 팔았다고 봤습니다. 매도인이 모르는 정보를 정경심만 알고 샀으므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반면 2심은 정경심이 산 주식에 대해 코링크 PE가 WFM으로부터 우선 매수권으로 산 주식을 정경심이 다시 산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경심이 산 10만 주의 거래 상대방은 코링크로 이 회사 실소유주인 조범동이 공장 가동 예정 정보를 이미 알고 있었으니 정경심이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샀다고 보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정경심 측은 항소심에서 1심이 코링크와 WFM 사이 우선 매수권의 존재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2심 재판부가 정경심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정경심의 벌금이 5억 원에서 10분의 1인 5천만 원으로 깎인 건 장외 매수 10만 주가 무죄가 됐기 때문입니다.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죄를 처벌할 때 벌금 기준을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 이상, 5배 이하가 되도록 했습니다. 1심은 10만 주를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에 미실현 이익 2억 2천만 원과 장내 매수로 얻은 이익을 합해 벌금을 2배인 5억 원으로 정했지만 2심은 장내 매수 이익 1,000여만 원가량만 유죄로 인정했고 때문에 벌금을 5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돈 욕심이 많기로 소문난 정경심으로서는 그나마 위안이 된 판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나 정경심으로서는 뜻밖의 유죄가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그건 바로 자산관리자 김경록 씨에게 자택의 PC 저장 장치와 동양대 교수실의 PC를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입니다. 1심은 정경심과 김 씨를 증거은닉의 공범으로 봐야 하고 자신의 증거를 숨기는데 공범으로 가담한 정경심을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었는데 2심은 1심이 함께 증거를 숨겼다고 본 행위를 증거를 숨기기 위한 준비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정경심이 직접 증거를 숨긴 게 아니라 숨기라고 지시한 것이니까 이러한 행위를 유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정경심이 유죄를 받아서 다행이긴 하지만 자신의 증거를 숨기는데 공범으로 가담한 자를 처벌할 수 없는 현행법은 고쳐야 마땅하겠습니다. 항소심은 입시비리 혐의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판단을 같이 했습니다. 딸 조민의 7대 스펙의 허위성은 모두 그대로 인정했고 이 허위 스펙이 제출된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과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대한 업무방해, 위계공무 집행방해 역시 1심 판단이 틀리지 않다고 봤습니다. 2019년 8월 깜도 안 되는 조국이 이상한 애들만 골라 쓰는 문재인으로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며 시작된 공방은 2년여 만에 법원에서 2번의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경심의 모든 재판이 다 끝난 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잘못한 게 없다고 바득바득 우길 기세인 정경심 측은 판결을 검토한 뒤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왕이면 하루라도 빨리 상고해서 대법원 판결도 빨리빨리 받아내길 바랍니다. 어차피 무죄로 뒤집힐 확률은 0%로 보여지는데 지켜보는 국민들 스트레스만 더 쌓이니 상고를 하든 상고 머리를 하든 신속하게 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밖에도 정경심이 받는 재판은 또 있습니다. 딸내미와는 별개로 아들의 입시 비리로 조국과 함께 기소된 사건은 이제 막 1심 재판이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정말 진절머리가 나는 집구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정경심이 2심까지 유죄 판결을 선고받자 딸 조민이 졸업한 부산대와 고려대가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부산대는 11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부산대 입학전형관리공정위원회는 판결문이 확보되는 대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제출 서류와 관련한 판결 부분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려대학교 또한 2심 판결이 나왔으므로 판결문을 확보 검토한 후 본교의 학사 운영 규정에 의거해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고려대가 조민의 입학 취소를 먼저 결정하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대학원 입학에는 대학교의 학사 학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조민이 합격한 의사국가고시도 무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조민이 대학교 학부 생활을 한 고려대학교의 빠른 조치가 관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1, 2심 모두 조민의 7가지 스펙이 조작한 가짜라는 판결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고려대학교가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보겠다 이딴 식의 입장을 고수한다면 우리 청년들은 물론 특히 고려대학교 학생들 죽창이라도 좀 들고 나서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죽창가를 SNS에 올리며 반일을 선동하는 조국을 패러디하려는 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간 그 자부심을 지켜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소리입니다.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벌써 한 주의 절반이 지났는데요. 내일 금요일만 지나면 주말을 맞게 되는데 왜 갑자기 제가 요일을 여러분들께 상기시켜 드렸냐면 저번 주 일요일이었죠. 지난 8일 안철수 국민당 대표가 이번 주 숙고의 시간을 가지려 한다며 모종의 결단이 임박했음을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안 대표는 결심이 서는 대로 국민과 당원 동지들께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이 말을 종합해 보면 국민의힘과 합당이냐 아니면 독자 행보냐 이 안갈래길에서 한쪽을 선택할 것이고 이를 국민들께 말씀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그 시간이 이제 정말 임박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같은 안철수 대표의 말은 이준석 대표가 휴가 전 예스냐 노냐 이번 주가 마지막이라며 최후 통첩을 보낸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이 같은 안철수 대표의 말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면서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현재 국민의당 돌아가는 상황이 아무래도 독자 출마 쪽으로 기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현행 국민의당 당원 제75조 3항에 따르면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선 1년 전까지 모든 당직에서 사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선은 내년 3월 9일이기 때문에 7월 12일 현재까지 당대표를 맡고 있는 안철수 대표는 현행 당원에 따르면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 대권 도전이 불가능하게 되는데요. 반대로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 출마하려면 필연적으로 당원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 같은 당원은 대권과 당권을 분리한다는 취지에서인데요. 그런데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국민의힘과의 합당이 불발될 경우 즉각 당원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독자 출마를 시사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어제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민의힘과 합당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제3지대 플랫폼을 여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원 개정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합당 상대방인 국민의힘 당원 제74조에 따르면 대선 후보가 선출되면 그날부터 대선일까지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서 가지게 됩니다.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이준석 대표와의 더 이상의 합당 협상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 뛰다가 오는 11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되면 당무 전반의 권한을 갖게 되는 그 후보와 1대1로 협상을 하겠다는 뜻으로 읽혀집니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대의 명분이라는 부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다고 거듭 비판하면서 국민의당은 기본적으로 내년 정권 교체라는 대의가 아니면 합당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는 정치 세력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안철수 대표는 현재 정치 지형상 자력으로 대통령에 당선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5, 6%대의 독자적인 차기 대권 지지율을 보이는 안 대표가 독자 출마를 하게 된다면 초박빙 승부로 펼쳐질 내년 대선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떨어뜨릴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안철수 대표가 정계 은퇴를 하지 않는 이상 보수파 진영이 가지고 있는 안철수 리스크이기도 합니다. 다만 안철수 대표의 독자 행보가 탄력을 받지 못할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일단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잇따라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안철수 대표가 독자적인 레이스를 하려 해도 손잡을 파트너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현재 삼지대에서 머무르고 있는 대선 주자는 김동연 전 부총리뿐입니다. 이를 의식했는지 권은희 원내대표도 이날 인터뷰에서 김동연 전 부총리가 기득권 정당에 순응하지 않고 정치 변환을 위한 새로운 세력에 대해 의미를 둔 것을 높게 평가한다며 합당 문제가 정리되면 한번 만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안철수 대표가 이번 주 안에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윤석열, 최재형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된 상황에서 현재 급부상하고 있는 이준석 리스크와 함께 안철수 리스크가 급부상할 듯 보여집니다.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일이 있었죠. 그 발단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었는데 안민석은 난데없이 최재형 국민의힘 예비후보 일가의 친일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안민석은 한 인터넷 매체 취재를 정리했다면서 최 전 원장의 증조부 최승현 씨가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 평강 국장을 지냈고 강원 평강군 유진면장 등을 역임했다면서 일제시대 면장은 강제징용과 태평양 전쟁 총알바지로 청년을 강제 징집하는 앞잡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최 전 원장이 증조부와 조부의 친일 행각에 대해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그러자 최재형 감사원장 측에서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최 전 원장 캠프는 안민석을 향해 안 의원은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최순실 씨가 해외에 수조 원을 숨겨놨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해외에 있던 배우 윤지호를 불러와 장자연 사건 사기극이 벌어지게 한 당사자라고 반격했는데요. 또 선거철이 다가오자 안 의원의 허언증이 또다시 도진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친일 주장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허위 주장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게 이번 주 초였는데요. 저희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안민석이 저러는 게 어디 한두 번도 아니고 뻔한 친일 프레임의 일부 극성 문파들만 휘둘릴 뿐이지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라면 지긋지긋하게 느끼실 거란 판단에서였는데요. 2, 3일 늦게 이 논란을 뉴스에서 다루는 이유는 이 논란과 관련한 당청에 참을 수 없는 행실머리 때문입니다. 자, 우선 청와대는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측이 문재인 대통령 부친이 홍남에서 농업개장을 한 것도 친일파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재형 후보 측은 민주당 일부 의원이 최 후보 아버지의 친일파 의혹을 거론하자 이를 반박하며 일제시대 당시 지식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고뇌하며 살아왔다며 특정 직위를 가졌다고 해서 친일로 정의할 수 없다고 반박하면서 그런 식이라면 흥남에서 농업개장을 한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도 친일파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했었는데요. 그에 따른 청와대의 입장이 나온 것입니다. 이처럼 청와대가 나서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입에 거품을 물기 시작했는데 영상 함께 보시죠.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마저 포기한 것입니다. 그 치졸한 작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로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대통령에게 망언을 내뱉는 일이 극우 보수의 인기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조잡한 정치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아주 우습게 알고 거짓을 입에 달고 사는 오만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행태입니다.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마저 포기, 치졸한 작태, 대통령에게 망언, 극우 보수,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산다. 별의별 말이 다 나왔는데요. 자, 여러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시지 않습니까? 우선 청와대는 최근 드루킹 재판과 관련해 김경수의 혐의가 밝혀진 것과 관련해서도 김여정이 미군 철수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코로나 백신 수급에 차질이 생긴 것에도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가 고작 문재인 일가 문제가 나오자 즉각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게 국민을 위한 청와대인지 문재인 한 사람만을 위한 청와대인지 당초에 헷갈리는데요. 여기에 민주당 의원들은 호위병을 자처하며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막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상대당 대선 후보에 확인되지 않은 조상의 친일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공격한 건 니네 당 소속 안민석이 먼저였습니다. 청와대나 민주당이 상식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면 먼저 니네 당 소속의 안민석을 질타하거나 사과를 먼저 한 다음에 우리도 잘못했지만 최지영 캠프 측도 도가 지나쳤다, 이런 입장쯤을 보여줘야 국민들이 납득할까 말까인데 적반하장식의 반응을 보이며 열을 내고 있으니 그저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민석은 국회의원을 5번이나 한 중진 의원이죠. 그렇게 국회의원 배지를 오래 달고도 정무적 감각이 그렇게나 떨어지는지 참 의아스럽습니다. 최재형 후보의 검증되지 않은 문제를 거론하자마자 상대 진영으로부터 역공당할 것이라는 걸 생각하지 못했습니까? 지금 거의 모든 국민들이 잊고 있었던 문다혜가 일본의 우익 세력이 설립한 대학교를 다녔고 김정숙은 다도를 아주 좋아해 부산에 거주할 때 우라센케 교실에 열심히 다녔다는 사실이 다시 네티즌들에 의해 회자되고 있습니다. 또 안민석 개인적으로는 최순실 300주설, 윤지호 뒷배경설이 다시 회자되고 있죠. 어쨌든 안민석, 조국, 윤미향, 고민정류의 사람들이 나대면 나댈수록 우리 진영에 도움을 주고 있으니 이걸 감사하다고 해야 할지 당최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 국민의힘 후보들이 하나 둘씩 4.15 총선 부정선거 진상규명 촉구에 나서고 있습니다. 모처럼 만의 희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하지만 유력 후보들은 아직까지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씁쓸한 소식이기도 합니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대선 주자는 무려 14명에 달합니다. 그야말로 후보 풍년이 아닐 수 없는데 이들 중에서 누가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 촉구에 동참하고 있는지, 반대로 부정선거 얘기만 나오면 경기를 일으키는 후보들은 누구인지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황교안 전 당대표는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자마자 4.15 총선의 부정선거 진상규명 특검을 당에 정식으로 요청했고 이준석 대표를 당황하게 만들었죠. 황 전 대표 뒤를 이어 안상수 후보와 박찬주 후보 그리고 심동보 후보가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심동보 예비후보는 해군 준장 출신으로 2017년 1월 국회의원 회관 1층 로비에 전시된 박근혜 대통령을 비하하는 쓰레기 같은 그림, 더러운 장을 벽에서 떼어내 바닥에 던진 우리에겐 참 고마운 인물입니다. 당시 심동보 준장은 그 더러운 그림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생각하는 마음이 참 크신 분인데 부정선거 진상규명에도 이렇게 함께해 주시니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길 바라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운 마음입니다. 또한 장기표 후보도 민경욱 전 의원과 만남을 갖고 4.15 총선 부정선거 진상규명에 동참할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장기표 후보는 제야에서 오랫동안 투쟁해온 입장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가 불순한 세력들의 선거 개입과 조작 의도에 의해 망가지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면서 지금까지는 통계적 조작 가능성만으로 투쟁 대열에 나설 수 없었던 사람들도 6.28 재검표로 구체적인 증거가 드러난 이상 함께 싸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15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총 3명입니다. 증거가 차고 넘치게 나와도 부정선거는 괴담성 의혹이라는 하태경은 말할 것도 없고 유승민 또한 지난해 4.15 총선에서 패배한 직후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증거도 없이 제기하는 의혹에 당이 자꾸 흔들리면 안 좋은 일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 당시 뜻을 여전히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 이준석 아빠 친구답습니다. 홍준표 예비후보 또한 4.15 부정선거를 격하게 부정한 바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사전투표, 저는 많이 이겼다라며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투표한 바꿔치기를 할 수가 있겠나라고 부정선거론과 각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훌쩍 지난 지금 투표지가 새 것으로 바꿔치기 된 사실이 6.28 재검표에서 드러남으로써 홍준표 의원의 당시 주장이 민망스럽게 됐습니다.
이렇게 3명의 대선 주자들이 4.15 부정선거를 부정쟁이들처럼 부정하고 있는 반면 지지율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윤석열, 최재형 후보와 윤희숙, 박진, 원희룡, 김태호, 장성민 후보는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부정선거에 내심 동조하고 있으면서도 내색하지 않고 있는 거라면 그거야말로 정말 비겁한 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앞으로 다른 지역 재검표에서 부정선거의 증거가 추가로 더 나온다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확전될 수 있는 만큼 홍준표 후보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윤석열, 최재형 후보 등 나머지 후보들도 진상규명 촉구에 동참할지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짧은 휴가에서 돌아왔습니다. 윤 후보는 어제 국회에서 당 재선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간담회 전후로 이준석 당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고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갈등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그동안도 잘 소통을 해왔고 글쎄 그렇게 비춰지는 것이 저로서는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좀 해소할 만한 어떤 뭐가 필요하면은 좀 적극적인 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까지는 했죠. 만나기도 하고 전화 통화도 하고 이렇게. 이 밖에 윤 후보는 아침에 나왔던 윤석열 캠프 측에서 이준석 대표에게 많이 격앙돼 있다는 중앙일보의 단독 기사에 대해서도 소설이 아닌가라며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요. 당 안팎으로 두 사람 간 갈등설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고 언론의 포커스가 여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일단 사태 진화에 나선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날도 역시 윤석열 후보 측과 이준석 대표 간 설전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내 친윤석열계 중진인 정진석 의원과 이준석 당대표가 SNS상에서 설전을 벌인 것인데요. 정진석 의원은 자신의 SNS에 남을 내리누르는 게 아니라 떠받쳐 올림으로써 힘을 기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현실 민주주의라는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의 글을 올렸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압박성 발언 등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걸로 해석이 됐는데 이 대표는 즉각 SNS에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이 대표는 돌고래를 누르는 게 아니라 고등어와 멸치에게도 공정하게 정책과 정견을 국민과 당원들에게 알릴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며 돌고래 팀은 그게 불편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정 의원이 가두리 양식장에서는 큰 물고기가 못 자란다며 윤 전 총장을 돌고래에 다른 후보들을 고등어, 멸치에 비유한 걸 이용해 정 의원을 비판한 것인데요. 이 대표는 이어 영화 라이온킹에 등장하는 동물들의 비유에 우리 후보들 곁에 권력욕을 부추기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밝고 긍정적인 멧돼지와 미어캣이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좋은 사람들의 조력을 받으면 사자왕이 된다고 비꼬았습니다. 여기에 또 정 의원은 오바마의 좋은 글을 올렸을 뿐인데 참 딱하다라는 짧은 글을 SNS에 추가로 올렸는데요. 물론 정진석 의원이 윤석열 후보를 밀고 있다는 건 모두가 다 아는 주지의 사실이지만 특정 후보를 떠나 당대표로서 대선 후보를 좀 귀하게 다뤄달라, 정권 교체를 위해 당대표가 좀 희생을 해달라, 이런 취지의 일종의 고언을 한 것인데요. 이에 이준석 대표가 단 한마디를 지지 않고 상대를 권력욕을 부추기는 하이에나로 묘사를 했으니 당의 원로들이나 중진들이 나서서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자, 어제도 젠틀하고 조용하기로 소문난 박진 의원도 이준석에게 한마디 했고 김재원 최고위원도 마찬가지로 한마디 했죠. 여기에 어제는 당 중진인 김태흠 의원도 이준석에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김태흠 의원은 어제 자신의 SNS에 이준석 대표를 겨냥해 대선 후보들의 군기반장 노릇을 자처한다라고 비판했는데요. 김 의원은 대선 전국의 당대표는 대선 무대에서 당내 후보들이 각자의 소신과 철학, 정책과 비전을 마음껏 국민들께 선보일 수 있도록 훌륭한 무대를 만들어주고 공정한 심판 역할을 맡아야 한다며, 그러나 지금 이 대표는 자신이 출연자인 양 본인 존재감을 높이는 데 혈안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전국을 돌면서 자기를 알리기에도 시간이 모자란 후보들을 이리 저리 오라 하며 몇 번씩이나 소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총선 후보들도 이런 식으로 다루지 않는다며 심지어 당대표가 나서서 대선 후보들을 직접 공격해 흠집을 내고 어떻게 단점을 부각시킬지 방법 모색에 몰두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김태흠 의원은 당대표는 심판과 관리자의 권한을 넘지 말고 정부 여당과 싸우는데 집중해야 한다. 대표가 집안 싸움에 몰두하고 있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많은 사람들은 이 대표가 정권 교체의 희망을 절망으로 바꾸는 주역이 될까 심히 우려하고 있다. 대표로서 본분에 충실해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완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원했습니다. 김태흠 의원의 말을 요약해 보자면 이준석 너 좀 나대지 마라. 나댈 거라면 정부 여당과 싸우는 데나 좀 나대라.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동안 잠잠했던 김태흠 의원이 이준석을 질타한 날 이준석이 출연한 한 동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단독은 어렵다 보고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좋은 업자랑 같이 결합되면은 굉장히 시너지가 크다. 업자가 좋은 업자가 붙었어. 그 이준석한테 야 너 와라 이러면 어떡할 거야? 나는 대통령 만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니까. 유승민 나는 대통령 만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니까. 유승민 나는 대통령 만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니까. 유승민 너 이러다가 안철수 서울시장 되고 윤석열 대통령 되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지구를 떠야지. 아니야. 이준석은 안철수 서울시장 되고 윤석열 대통령 되면 이준석은 국회의원 된다. 난 그 전에 당대표 될 거야. 이준석이 이 영상에 출연한 시점이 지난 3월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사퇴한 직후이고 당대표 선거가 열리기 3개월 전쯤이죠. 그 시기까지만 해도 이준석 대표가 종편이나 유튜브 패널로 왕성한 활동을 벌이던 시점이었는데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뜰 것이다. 좀 표현이 과격하긴 했으나 저 방송이 유튜브 채널이었다라는 점, 아직 윤석열이 정치에 진출할지 말지 정해지지 않았던 시기였다라는 점에서 저 말 정도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본인이 본인 입으로 말했듯 나는 당대표가 될 거야 라고 말했던 것으로 비춰봤을 때 저 때도 전당대회 출마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본인이 당대표의 꿈을 가지고 있었다면 유승민을 대통령을 만들어야겠다는 말을 하지 말았어야 맞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준석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이준석과 유승민이 정치적 동지이고 거의 10년 이상을 동고동락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문에 이준석이 유승민을 대통령을 만들고 싶다 이 말 자체는 그리 충격적이지 않은데 3개월 뒤 당대표 선거에 나갈 사람이 공개 방송에서 유승민을 대통령 만들고 싶다라고 말하는 건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이죠. 자, 물론 저 때만 해도 당대표에 나가겠다는 꿈을 가졌어도 설마 내가 당선되겠어라는 어떤 그런 생각에 무의식 중에 한 말일 수는 있겠으나 저런 행실 하나하나를 보면 앞으로 이준석은 입으로 망한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저 영상을 윤석열 후보 또는 다른 후보 측 캠프 측에서 봤을 텐데 또 지지층들도 봤을 텐데 저 영상을 보고 이준석이 경선과 관련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낸다고 한들 이준석 마음속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 뻔히 다 아는데 그걸 공정하다고 여기겠습니까? 참 갈수록 태산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고요. 저는 내일 아침 더 알찬 소식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